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산지 쌀값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 전라도 교육청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정해 배포했는데요. 그 내용 알아보고요. 전북 도민 헌혈의 날 선포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수시 모집 결과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도내 대학들의 신입생 유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2024학년도 신입생 유치 전략, 지역대학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쌀 수확철을 앞두고 산지 쌀값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쌀값 동향 어떻습니까? 네, 수확기를 앞두고 산지 쌀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가 20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수확기 평균 18만 1천 원보다 10.3%가 높고 평년 기준 18만 5천 원보다도 8.3%가 높았습니다. 올 들어 산지 쌀값은 지난 2월경까지만 해도 17만 8천 원 수준으로 약 보합세를 보였지만 지난 5월 이후 꾸준히 가격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지 쌀 가격이 20만 원을 넘어선 것은 2021년 12월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월부터 쌀값 상승세가 시작됐고 수확기까지 이어질까 했는데 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쌀값 상승의 요인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지난해 유례 없이 쌀값이 폭락하며 농민들이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농민들이 아무래도 쌀 재배 면적을 좀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만 8,041헥타르 지금 쌀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역대 최소 쌀 재배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홍수와 좀 병해충이 많았기 때문에 생산량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좀 가격이 오름세인 상황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쌀 수확량이 작년보다 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 전라북도 경우에는 4.2%가량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돼 있습니다. 이후 쌀값 전망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쌀값 전망에 대해서는 5월 들어서 회복세가 시작되었고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10%가 넘게 상승하는 등 좀 회복에 많이 좀 탄력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쌀값 20만 원 수준이 무난히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쌀 수확량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올해 우리나라 쌀 예상 생산량이 약 380만 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2% 적은 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 전라남도 쪽은 지난해 벼 재고가 이미 소진된 데다가 올 재배 면적 감소 등으로 인해서 좀 정부가 목표한 가격 이상으로도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올해 전북이 쌀 생산량이 4.2% 정도 더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서는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 방침대로 쌀값이 20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모처럼 쌀값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농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 그렇게 표정이 썩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농민들 사이에서는 이 모처럼 오른 쌀값이 물론 좀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이제 꺾이지 않을까 하는 이제 불안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 정부가 현재 그 쌀값을 유지하겠다 이런 가격 정책을 고수하겠다라는 좀 액션이 좀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 현재 가격이 지난해 벼 재고량이 이 소진되었다는 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좀 폭락이 좀 우려된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뭐 차량 유류대나 인건비, 뭐 비료값 이런 것들을 포함한 좀 쌀 생산비를 감안을 하면 좀 가격이 24만 원 정도는 돼야 좀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처럼 좀 쌀 가격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는 좀 정부 차원에서 좀 지속적인 가격 안정화 정책을 좀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일선 학교와 소속 기관에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전북교육청은 이 상호 존중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는데요. 이 갑질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뭐 갑질의 판단 요소, 갑질 유형별 뭐 판단 기준, 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이나 이 방법까지 좀 각종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 갑질이라는 폐단을 좀 없애기 위한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최근 갑질로 인해서 좀 고통받는 교사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 특히 우리 도내에서도 이 갑질로 인해 좀 자살하시는 좀 안타까운 사건들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좀 쇄신하고자 하는 좀 교육청의 자구책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사실 뭐 갑질이라고 하면은 잘못된 뭐 관행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정당한 직무 명령인데도 감정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뭐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명확한 기준, 즉 갑질 유형별 판단 기준이 좀 정해져 있어야 될 텐데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일선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갑질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혹시 내가 예민해서 이것을 갑질로 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뭐 스스로 뭐 자책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교사분들이 좀 행동을 해야 되는지 좀 매뉴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은 좀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교육청 갑질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몇 가지 갑질의 범위를 좀 제시했는데요. 우선 법이나 이 규칙, 조례, 그리고 이제 이 교육청이나 학교의 내부 규정들을 위반을 해서 어떤 특별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갑질이라 판단하고 있고요.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갑질에 해당합니다. 또 그 밖에도 뭐 채용이나 승진, 업무 평가 이런 인사와 관련해서 부당하게 업무 처리를 뭐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것도 갑질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비인격적인 대우나 업무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갑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갑질이 발생했을 때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갑질 사전 예방 지침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갑질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에 대한 지침도 좀 몇 가지 담겨 있는데요. 먼저 오프라인 교육으로는 연 1회 이상 교육청이나 학교 등 기관을 대상으로 세분화해서 뭐 교육을 실시하고 또 학부모 그리고 뭐 교장, 뭐 교감과 같은 이 고위 교육자나 또 일선 뭐 담임 교사 이런 식으로 좀 그 대상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그 밖에도 온라인 교육 과정을 해서 갑질 유형별 사례를 분석을 해서 수시로 이제 교사분들이 좀 애매한 뭐 규정이 있거나 뭐 자신들이 확인하고 싶거나 이제 교육을 받고 싶을 때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전라도 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교원 안심 서비스를 전면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자,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교원 안심 서비스는 이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통화나 문자, 송수신이 이제 가능한 연락 체계를 좀 마련을 해주고 있고요. 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녹음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간 이제 주로 이 일선 교사들의 가장 스트레스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이 시도 때도 없이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뭐 연락이 온다던가 뭐 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이런 부분인 좀 이 교원 안심 서비스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전북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27개교를 대상으로 먼저 교원 안심 서비스 시범학교를 좀 만들겠다고 하고요. 또 2학기부터는 좀 모든 학교를 확대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교원 안심 서비스를 통해 좀 근무 시간에 무분별한 연락으로부터 좀 교사분들이 좀 보호받고 좀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게 좀 주력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지난 4일이었죠. 전라도와 전북혈액원이 건전한 헌혈 문화 조성을 위해서 도민 헌혈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전국 최초라는데 그 의미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번 도민 헌혈의 날은 전라북도와 전북 혈액원이 협업해서 전국 최초로 선포한 것인데요. 최근 줄어드는 헌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이번 4월부터 오는 전북 도민의 날인 25일까지 헌혈 릴레이를 이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헌혈 릴레이는 이 전북 도청부터 시작해서 각종 시군과 이 청사, 도내, 대학 그리고 기업체 이렇게 헌혈 차량을 방문해서 이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헌혈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는 그런 경향인데 헌혈을 좀 독려하자 그런 방편 아니겠습니까? 자, 차제 도내 헌혈 인구 또 헌혈 혈액 보유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헌혈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 가능 인구 감소가 겹쳐서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심각한 혈액 수급난을 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 전라북도에서는 하루 300여 명의 시민들이 헌혈을 하고 있고요. 올해 누계 헌혈 횟수는 7만 4천 회 정도 됩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한 해 헌혈자 수의 연평균 감소세가 뚜렷해서 이 적극 참여하는 이런 헌혈자들의 좀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이 헌혈증을 또 기부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나 이 정읍시 같은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헌혈한 시민들에게 상품권 1만 원권을 좀 지급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 혈액 수급 위기가 좀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헌혈 참여 독려를 위한 그 상품권 이제 지급이 좀 이렇게 많은 호평을 좀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시자체에서도 좀 도입을 하거나 좀 비슷한 제도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헌혈 인구 2019년 261만 명에 달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이유를 좀 짚어주시죠. 네, 고령화로 계속 헌혈 인구는 감소하는데 수혈이 필요한 고령 인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혈액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는 것은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다들 이렇게 전문가들이 좀 다 말을 하고 있고요. 헌혈자들은 아직 헌혈의 좀 필요성과 인식이 좀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헌혈자들에 대한 예우를 좀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헌혈이 뭐 건강에 절대 나쁘거나 어떤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헌혈을 함으로써 뭐 우리 가족이나 많은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밝히는 좀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혈액 적정 보유라는 양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도내 상황은 어떻고 만약에 혈액 수급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혈액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보통 혈액 보유량이 5일을 기준으로 말을 하는데요. 이 5일 이상 쓸 혈액량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5일 미만으로 쓸 혈액량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1단계 관심 단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의 단계입니다. 주의 단계는 현재 쓸 혈액량이 3일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3단계 경계 단계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2일치의 보유량만 있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심각한 단계가 이제 4단계 심각 단계입니다. 이 경우는 당장 내일 쓰는 헌혈 보유량이 부족하다 이런 단계입니다. 이런 수급 위기 상황이 되면 일반 단계에서는 허락되지 않았던 이 말라리아 유행 지역에 체류하셨던 분들에게도 이 헌혈을 일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리아 지역에 있던 분들에게 채취한 헌혈은 14일간 냉장 보관한 후에 검사를 거쳐서 출고하기 때문에 이 안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또 의료기관에서는 수혈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더 위중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수혈을 하는 식으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혈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도민 헌혈의 날이 선포되고 오는 25일 전북 도민의 날까지 7천 명을 목표로 자, 릴레이 헌혈이 계속되고 한다는데 도민들의 참여가 좀 절실한 것 같습니다. 네, 대한적십자사는 이 전라북도와 함께 이 전국 최초로 도민 헌혈의 날을 좀 개최한 만큼 좀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전라북도에 있는 뭐 14개 시군에서도 많이 좀 동참해 줄 것을 좀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각 시자체에서도 또 이에 또 부응해서 이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최근 헌혈 추진 협의회를 세우고 이 혈액 부족 위기 극복을 위해 좀 장려 방안을 좀 마련하겠다 이렇게 좀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체크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마무리됐습니다. 사실상 정원 미달,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지역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지역 핵심 전략 산업과 연계하거나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 학과를 신설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눈에 띄게 신입생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현실은 가혹하지만 받아들여야 하고 또 극복해야 한다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얘기인데요. 2024학년도 신입생 유치 전략, 지역대학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주호종 전북대학교 입학처장, 서정석 원광대학교 입학관리처장, 홍성덕 전주대학교 대외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끝이 났습니다. 도내 주요 대학들의 평균 경쟁률이 4.57대 1을 기록했는데요. 그럼에도 대학들은 대부분 사실상 정원 미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정석 처장님부터. 지난 9월 15일에 이제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집계 결과 전북 5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이 4.57대 1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경쟁률은 어떻게 보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6장의 어떤 지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으로 보면 미달 사태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입생 한 사람당 6번의 응시 기회가 있으니까 4.57대 1이면 사실상 미달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각 대학의 수시 모집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또 두드러진 점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인지 자, 주호종 처장님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 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은 전북대학교도 이제 피해가지 못한 것은 뭐 의학 계열이 10대 1로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는 거고요. 의학 계열 중에서 약대하고 치대의 경우에 뭐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약간 좀 눈여겨볼 게 작년에 비해서 치대 약대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의학 계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활과학대학 경우는 12대 1에 가까운 아주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경쟁률은 비슷했고요. 뭐 수능 체제가 적용되는 학생부 국가 전형 같은 경우에 좀 수능 체제를 작년에 대폭 낮춰가지고 실시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좀 올해도 좀 경쟁률을 갖다 높게 유지를 하고자 수능 체제를 여전히 낮춰서 신입생 모집을 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교과 전형에서 좀 최저가 경쟁률이 좀 낮아졌다 이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홍성덕 전주대학교 대부총장께서도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전주대학교는 앞서 말씀하신 전북대에 비하면 의학 계열이 없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4년도 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는 입학 정원을 100명 정도 늘렸거든요. 100명 정도 인원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모집 단위 인원은 또 한 300명 이상 증가하여서 나름대로는 좀 선방을 했다라고 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방 요인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과 명칭의 변경이라든지 또는 학부모들의 수요 전략들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좀 몇 가지로 특성화하는 영역들이 좀 이번에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웹툰 만화 콘텐츠를 이번에 도내에서 최초로 신설을 했는데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서정석 처장님께서도 좀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 원광대학교는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서 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학령 인구 감소가 계속적으로 있었고 특히 이제 금년에 가장 심하다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어서 3년 전부터 좀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교육부의 어떤 그 적정 규모와 정책에 발맞춰서 정원도 좀 줄였고 그리고 신설 학과들도 많이 만들어서 모든 구성원이 이러한 그 입시의 어떤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 시기를 어쨌든 잘 극복해보자 하고 힘을 합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결과가 이렇게 그래 나타난 결과입니다. 네. 세계 대학교 입학 관련 이 교수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뭐 선방을 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고요.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주호정 처장님, 전북대학교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결과 뭐 이른바 뭐 취업이 잘 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학과에 좀 쏠림 현상이 컸습니다.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의예과라든지 치의예과 또 약학과가 뭐 10대 1, 두 자릿수 경쟁률을 보였고요. 특히 뭐 생활과학과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컴퓨터 관련 학과의 경쟁률이 또 높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또 좀 뭐라 그럴까 인기가 좀 시들해졌다 그런 학과도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인기가 시들해진 학과는 모두 다 예측 가능한 게 결국은 이제 앞으로 사라질 직업이라든지 이과 관련된 그런 거기 그런 과들이 이제 좀 인기가 시들해졌는데요. 여기서 특정 과를 갖다가 언급하는 건 뭐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컴퓨터 인공지능 학부가 35대 1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이제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것은 결국은 취업이 잘 되는 학과가 이제 많은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 이런 것 갖다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겠고요. 이런 현상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축이 되는 이런 학과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건 전북대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홍성덕 부총장님, 전주대학교 뭐 지원 인원이 지난해보다 뭐 크게 상승했지 않겠습니까?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지원 인원이 많아졌는데, 자, 유형별 학과별로 보면은 어떻게 뭐 분석이 돼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의 지역 인재 1전형의 경우에 저희가 이제 호남 지역이라고 하는 한정된 경쟁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 지역 인재 전형에서 간호학과 같은 경우 14대 1이라고 하는 경쟁률을 보였고요. 특히 이런 경쟁률은 교직 이수가 가능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학과 분야별로는 저희가 콘텐츠 분야, 특히 문화 쪽을 좀 강하게 이번에 푸시를 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툰 만화 콘텐츠 학과도 전형에서는 1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높은 경쟁률 수치를 보였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전략적으로 특성화 영역의 분야들의 학과들이 전체적으로 평균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서정석 처장님, 원광대학교도 올해 경쟁률이 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원인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미리 좀 준비를 해왔고 이렇게 교육부의 어떤 정책, 대학 뭐 적정 규모화를 좀 하면서 또 시대의 요구에 맞는 그러한 학과들을 이렇게 신설하면서 학과들 좀 통폐합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렇게 학교에 대한 이미지를 잘 제고시키고 또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 그 지원서를 쓰는 경우에는 고3 담임쌤들, 진로부장님들의 어떤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렇게 고등학교 쌤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알리고 또 우리 학과의 교수님들이 이제 어쨌든 가지고 있는 전공 지식들을 대학의 어떻게 보면 수요자가 되는 고3 수험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뭔가 상담을 한다든지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계를 이렇게 해줌으로써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시 모집 결과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의대도 이제 뭐 마찬가지 그런 상황을 나타냈는데 지방권 의대 경쟁률은 뭐 다소 좀 하락을 한 상황입니까? 예, 원광대학교는 이제 의대도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메디컬 계열의 학과들도 경쟁률이 어떨지 예의주시했습니다. 근데 역시 어쨌든 교육부의 역시 킬러 문항 배제 어떤 발표 이후에 N수생하고 고3들도 어쨌든 소신이나 아니면 상향 지원을 하는 상황이 되어서 아마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또 이제 주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상황으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런데 한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만 원광대학교 한의대의 경우에는 좀 지원율이 좀 상승했다고 그러는데 자, 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원광대 하면 한의대, 한의학과를 좀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와 전통이 이제 그걸 토대로 한 브랜드 파워에다가 사실 저희 학교가 한의학과의 경우, 물론 의치한약에 다 해당이 됩니다만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렇게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미리 어떻게 보면 한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세특이나 창체 등에 대한 준비를 잘 해왔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다른 학교를 내기보다는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학교를 선택하기보다는 그래도 계속 준비해온 어떤 한의학과를 가기 위한 지원들이 그런 상승을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홍성덕 부총장님, 전주대학교 이번에는 아까 지원 인원이 좀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수도권과 특정학과 쏠림 현상이 계속되는 그런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더 뚜렷해지면서 학생들이나 또는 학부모들 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 글쎄요, 더 극명하게 나타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다만 학령 인구가 감소되면서 이게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위기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학령 인구의 저감이라든지 또는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 쏠림 현상들은 어떻게 보면 도세가 약한 전라북도에는 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경향성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 사실은 전주대 같은 경우에도 의학계열은 보건계열은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수급의 인력 분야에 있어서는 역시 강세 분야들이 나타난 분야들이 있고요. 특히 입시의 쏠림 현상은 특히 의대의 쏠림 현상들은 이게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좋은 올바른 일자리, 지역의 어떤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러한 쏠림 현상은 개선될 가능성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각 지역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에 따라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치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각 대학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신입생 유치를 할 것인지 한번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정석 처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지역 대학들이 이제 신입생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아마도 첫 번째가 이렇게 학력 인구의 감소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근데 대학의 정원은 크게 이렇게 줄지 않은데 대학을 갈 친구들은 이제 주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3년째 입학관리처장을 하면서 이렇게 과연 수험생들이 대학의 특정 학과를 어떤 방식으로 왜 꼭 그 학과를 선택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것은 학과의 경쟁력이다. 그런 것에 이제 답을 찾았고요. 학과의 경쟁력은 결국은 학과의 교수님들이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학관리처는 브로드하게 뭔가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만나서 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알리고 또 아주 중요한 진로나 비전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정보들은 학과 교수님들이 직접 뭔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들을 이제 좀 취해서 어떻게 보면 대학과 고교 간의 연계들을 잘 하면서 입학처는 전체적으로 입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학교를 알리는 데 역할을 했다면 그 특정 학과들의 교수님들이 이제 지원하는 애들에게는 우리 학과에 오면은 심지어 이러한 뭐가 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좋은 점이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왔습니다. 학과 경쟁력을 좀 우선시하면서 교수들한테 자유권을 주면서 아무튼 학생들 유치하겠다 이런 전략을 하시고 자 이어서 이제 홍성덕 교수님.
예, 저희 전주대는 입시가 굉장히 나빠진 최근 3년 동안 그래도 안정적인 입시 충원율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걸 다각적으로 분석해 봤는데요. 특히 지금 학생들, MZ세대라고 불리는 이 학생들의 트렌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지금 세대들에게 맞춤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역 내의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높일까? 그래서 저희가 지역 문제 해결이라든지 또는 ESG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들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들을 대학에서 창출하고 그것들이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꾸준히 좀 노력하는 부분이 보일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강점으로 하고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 분야에 대한 특성화, 그래서 특성화로 집중하는 것들이 이제는 필요하겠다. 입학 자원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특성화 분야를 강화해서 그 분야를 중심으로 생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들과 전략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전주대학교는 학교 강점인 문화관광 특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이어서 주호종 교수님. 예, 제가 앞서서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최저를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북대가 작년에 경쟁률이 좀 올라갔다. 하지만 올해는 좀 낮아졌다. 해서 그러면은 또 다시 뭐 수능 최저를 올릴 거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한번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대는 여전히 학부모님들이 또는 수험생들이 그런 기조를 갖다가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전북대가 수능 최저를 계속 낮게 유지함으로써 이 수험생들을 모집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한번 낮추고 올리고 이런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거 갖다가 오르락내리락 한 게 아니라 신뢰 기반의 어떤 모집 전형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전북대가 이제 타 거점 국립대에 비해서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업률이 높다는 거 그리고 취업률이 또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취업 경쟁력 강화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 갖다가 해서 요즘 학생들이 이제 수험생들이 과를 갖다가 선택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취업이거든요. 그래서 전북대는 취업률을 갖다가 상대로 높지만 그래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부각시키고요. 알겠습니다. 취업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시겠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정석 처장님, 지역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라는 말이 요새는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원광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스쳐 지나가는 어떤 그런 손님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지역사회를 같이 사는 그런 이론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보듬는 어떤 게 인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원광대학교에서는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핵심 인재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함께 유치하는 그런 전략과 대중적인 어떤 지식과 기술을 그렇게 공유하는 그런 두 가지 교육 정책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베트남 아니면 또 중앙아시아 이렇게 편중된 유학생들의 어떤 경우를 이제 그 경제 성장이 많이 이루어진 동남아시아 쪽으로 좀 옮겨서 확대하게 되면 외국인 유학생들을 좀 다양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홍성덕 부총장님, 전주대학교 경우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그동안 많은 공헌을 들였지 않겠습니까? 자, 이들이 산업 인력으로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주대학교에서는 또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학생들이 지역의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기 위해서 전주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같이 협업하고 있는 가족회사들과 그 가족회사들의 유학생들을 취업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유학생이 지역대학의 위기를 해소하는 문제가 중심이 되려면 유학생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주대학교에서는 교육부에 유학생 가족 동반 비자 제도를 좀 규제 개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생만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노동력이 가능한 가족들을 같이 받아들여서 그 가족들이 지역 내 산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자. 실제적으로 대기업이나 국가산단 중심의 유학생 또는 취업 전략을 농공단지나 지역 중심으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틈새를 메꿔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유학생이다. 여전히 학생들은 취업할 데가 없다고 하지만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유학생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법무부의 우리나라의 이민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입생 유치가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좋은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 또 파격적인 지원을 각 대학마다 내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건학 이념에 부응하는 또 인재상을 또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 나름대로의 그런 전략과 또 제도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대학들의 어떠한 인재로서 그런 신입생들을 키워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간략하게 좀 듣고 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덕 처장님께서도 먼저 저희는,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대가 없기 때문에 보통 세간에서 말하는 실력 있는 등급이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 개념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는 잠재적인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의 능력과 대학에서 발현될 수 있는 능력은 다르다. 그러니까 저희는 실력 있는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재적 실력을 가진 학생들을 그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희의 건학 이념인 기독교 인성을 중심으로 인성과 적성 중심의 진로교육 통해서 자연스럽게 실력 있는 학생들이 유치되고 그렇지 않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교육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서정석 교수님. 네, 온강대학교는 지덕 겸수 도의 실천 이 교훈입니다. 굉장히 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강대학교에서는 이걸 교훈으로 이렇게 삼아서 학생들에게 덕성을 함양시켜서 도의를 실천하는 그리고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를 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전인교육을 통해서 새 문명 사회의 어떤 건설을 하는 주역을 양성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사회가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뭔가 하고 그리고 배려와 존중을 하면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걸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인재들이야말로 미래 세계의 미래의 어떤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입 전형에서도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수능으로 점수로만 아니면 또 이렇게 내신으로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래도 그 학생부도 들여다보고 또 면접도 행하면서 온강대학교가 추구하는 그러한 우수한 인재를 찾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주호종 처장님. 예, 전북대학교는 교시가 자유, 정의, 창조입니다. 이 세 가지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와 정의를 추구하고 미래 사회를 개척하는 창조적인 통섭형 인재, 큰 사람이 우리 전북대학교가 키워내고자 하는 이제 인재상입니다. 여기서 통섭형 인재라는 얘기를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통섭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학, 인문학을 갖다 융합해서 새로운 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식 대통합을 갖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융복합 인재라고 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진화한 인재상, 그래서 새로운 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주 처장님, 전북대학교는 이제 도내에서 유일하게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예비 지정되지 않겠습니까? 최종 선정된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학의 발전과 변화를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간단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북대학교 글로컬 대학 선정은 이제 뭐 저희 양호봉 총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전북대학교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전북대학교의 다른 대학도 같이 살아가는 공생하는 사업으로 봐달라고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 그다음에 많은 기관들이 서로 지금 협력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북대학교가 이제 학제를 광역화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를 광역화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가 105개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단순화해서 20개 이하로 결국은 통합해서 모집을 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전공을 정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공을 갖다가 들어와서 탐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전공을 자기 전공이 맞지 않아서 뭐 다른 학교로 이제 간다든지 하는 이러한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학 전과도 늘려주고요. 지금 이제 20%로 이제 제한되어 있는 것을 50%까지 이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생들이 이제 지금 복수 전공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다전공, 복수 전공 기능을 뛰어넘은 다전공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전공을 디자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전공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고요. 전북대학교는 이 교육을 시킬 때 한 줄로 세우지 않는 한 방향만을 가리키지 않는 한 방향을 가면은 1등은 한 명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는 이 글로컬 사업에 선정되면은 이 시스템을 잘 작동을 시켜서 학생들이 여러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뛰면은 모든 학생들이 1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계기가 되는 게 글로컬 대학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머지않아 이제 글로컬 대학 뭐 지정이 될 텐데, 자 홍성덕 부총장님, 돈에 뭐 다른 대학들도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해서 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 내용이 무엇이고 또 상생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며칠 전에 저희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님의 제안으로 도내 대학과 그다음에 도 그리고 전북대의 글로컬 대학 지정을 위한 협약들을 좀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는 각각의 대학이 자신들의 경쟁력만을 주장할 때는 지났다. 지역의 위기가 가속되고 있고 지방 대학의 위기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은 사실은 지역 대학의 경우에도 이제 치킨 게임 방식의 입시나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지방 거점 대학인 전북대도 역할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각각의 거기에 참여하는 대학들도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독식의 문제가 아니고 분배와 배려의 문제이다. 이런 방안을 통해서 전북대가 먼저 글로컬 되고 그다음에 저희 전주대나 또 원광대가 뒤이어서 글로컬 대학으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지역 대학의 어려움이 큽니다. 또 여기에다가 지역 소멸 위기까지 덮치면서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갈수록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앞으로 자구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궁금합니다. 자, 토론을 마칠 시간이 다 돼서요. 뭐 오늘 우리 발언하신 내용 요약 강조하시는 말씀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덕 부총장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전주대는 기독교 명문사학으로서의 학교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하고 지역과 성장해왔던 대학이고요.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현재 이제 대학을 보내야 되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교사분들께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전주대학교에 학생을 보내주시면 학생들을 바라볼 때 설레고 기대감을 갖는 그런 학생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뒷바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가 같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곳에 전주대학교가 1, 2를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서정석 입학관리처장님.
네, 이번 수시 모집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전북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만난 진학부장님들, 고산 담임쌤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원광대학교는 77년의 전통, 그리고 17만 명의 동문이라는 어떤 그런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 전북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변호사, 교사를 포함한 다양한 공무원 등 전북의 소중한 지역 인재들을 키워내고자 열심히 달려왔고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훌륭한 대학이 단지 지역에 있다고 해서 과소평가되거나 폄하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어서 참 고마운 대학, 대학다운 대학, 이러한 대학으로 원광대학교가 건재할 수 있도록 전북 도민들께서 많이 응원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주호종 입학처장님. 예, 전북대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신 도민 여러분, 그다음에 저도 입학 설명회 가서 만나 뵀던 그 선생님들 그리고 그 교직원 포함한 전북대학 구성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방대의 경쟁률 하락이 이방향수라고 하는 제가 신조어 비슷하게 만들었는데요.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떠난 이 현상에서 지금 굉장히 위기 의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는 굉장히 각고 노력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다니고 싶은 대학,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대학, 그리고 전라북도의 모든 대학과 같이 공생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번 토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갈수록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자구 노력이 중요하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방대학 자체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우선 대학에 가해진 각종 규제를 완화해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숨통을 틔워줘야 하고요. 양질의 지방대를 적극 육성해 지역 인재를 키워나가는 선택과 집중이 절실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